나는 지금 백두산을 걷고 있다. 이 강토를 지키기 위해 싸운 수많은 선열들의 생생한 모습들이 내 의식의 스크린을 스쳐 지나가고 있다. 우리의 독립운동사는 흘러가버린 과거의 옛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현재 우리의 삶이며 우리의 역사입니다. 지금도 진행 중인 우리의 역사입니다. 백두산은 우리 민족의 성산입니다. 독립운동사와 관련해서 이 백두산을 생각해 볼 적에 이 백두산 주변으로 수없는 전투가 이루어졌거든요. 봉오동, 청산리 대첩을 비롯해서 30, 40년대 유격 항쟁에 이르기까지 끊임없이 이 산 주변으로 몰려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일군의 추격이 거의 불가능한 지형적 특성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나 그들의 마음속에 백두산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피신처를 제공하는 산이 아니라 하나의 독립된 조국의 모습이었고, 백두대간, 하나된 어머니의 품과 같은 그러한 상징이었죠. 백두산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버틸 수 있었고, 조국이라고 하는 그 어머니 품을 생각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삶과 우리의 역사를 가로막고 있는 장벽들이 너무도 많다. 권력, 끊임없는 욕망, 이념, 족보, 가문, 회고록의 허세. 진실은 과연 어디에 있는 것일까? 나 도리 말할 수 있는 최후의 진실은 이것이다. 청산이여 말하라. (1908년 6월) 안중근이 연해주에서 의병을 일으켰을 때 최재형이 의병 자금을 댄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함경도 일대에서 맹활약을 하고 있었던 홍범도의 의병 부대를 지원하기 위한 것이었다. 안중근은 러시아제 무기를 가지고 홍범도 부대와 합류하기로 되어 있었던 것이다. 그런데 안중근은 어리석게도 포로로 잡은 일본 군인들을 총기까지 되돌려주면서 석방했다. 감상적 휴머니즘은 전쟁에선 죄악이다. 결과적으로 아군의 위치가 노출되었고 무능한 지도력을 비판하는 아군의 분열이 초래되어 참패했다. 이제 우리는 안중근과는 또 다른 차원의 민족 영웅 홍범도 장군 이야기를 해야 한다. 구한말 의병으로 시작하여 일본 군들에게 나르는 홍범도라는 별명을 들을 정도로 무적의 용맹을 떨쳤고, 경술국치 이후에도 독립군으로서 가장 치열하고 가장 지속적인 투쟁을 벌였던 홍범도. 그가 우리에게 잘 알려지지 않은 이유는 단순하다. 자유시 참변 이후에 그는 소련으로 가버렸기 때문에 그에 관한 정보가 차단되었기 때문이다.
권력지향적인 많은 인간들, 그리고 후대의 우파로서 출세한 많은 사람들이 그의 찬란한 생애를 덮어버려야만 자신을 빛낼 수 있었다. 그만큼 그가 바라는 햇빛은 진실하고 강렬했다. 그러나 홍범도 자신은 너무도 겸손했고 자기 자신의 행위에 대한 역사적 평가를 하지 않았다. 오로지 조국의 독립, 그것 하나만의 목표를 위해 현장에서 본능적으로 싸웠을 뿐이다. 가장 많이 싸웠고 가장 많이 이겼고 가장 오래 투쟁한 사나이, 그리고 대일본 제국 군인들이 가장 두려워했던 사나이 홍범도. 그 혁혁한 전승은 결코 행운의 소산은 아니다. 그 기나긴 전승의 리스트 속에 봉오동과 청산리 대첩이 자리잡고 있다. 충북 제천에 가보면 장담마을이라는 곳에 자양서사가 있다. 위정척사의 대부 화서 이항로의 정통학맥을 이은 유중교, 그리고 그의 제자 의암 유인석이 이곳에 머물면서 처변 3사를 강론함으로써 우리나라 초기 의병활동의 전국적 중심지가 되었던 곳이다. 의암 유인석 선생의 일생이라고 하는 것은 거의 우리나라 의병운동의 시작이자 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모든 의병활동의 구심점이 되었고 그러한 상징적 존재가 될 수 있었던 것이 바로 이곳 자양서사에서 위정척사의 정통적 모든 그 맥을 이은 학자들이 이곳으로 모여들어서 이분 주변으로 의병활동을 했기 때문입니다. 의암 유인석이 당대 조선의 지식인들에게 통문으로 발한 처변 3사란 무엇인가? 첫째는 거의 소청, 우리가 의병을 일으켜서 반드시 일본 놈들을 전부 소탕해버려야 한다. 둘째는 거짓수구, 이 땅에서 영 못 살게끔은 이 땅을 떠나 망명지를 택해서라도 우리가 본래의 우리 모습을 지켜야 한다. 셋째는 자정치명, 목숨을 끌어서 자결을 하든가 완전히 이 세세랑 절연을 하고 고결하게 은거에 살아라. 유인석의 제천의병은 1896년 1월 5일 충주성을 함락했다. 바로 유인석의 주력 부대가 제천에서 주포를 지나 여기 박달제를 이렇게 넘어갑니다. 그러가지고 그 다리째로 해가지고 결국 충주성을 함락해버리죠. 그러나 함락은 쉬웠지만 버티기는 어려웠다. 결국 20일 후 제천으로 다시 퇴각하여 장기 항전을 준비해야 했다. 지금 제천시내 교육청에 자리잡고 있는 남산이 바로 유인석 의병부대의 주둔지였다. 이곳이 바로 유인석 선생이 의병을 데리고 항전을 계속한 곳입니다. 유인석 선생의 지휘소는 바로 저 뒤쪽에 있는 아우산이라는 자그마한 산에 있었고 치열한 항전을 계속하지만은 결국은 몰리게 됩니다. 그러자 이 양반이 여기서 이 의병들을 데리고 서북행을 결정하시는 거예요. 제천에서 강원도로 해가지고 함경도로 해서 평안남도, 평안북도, 초산으로 해서 압록강을 건너는 그 기나긴 행군이야말로 이미 19세기 말기의 사건이라는데 이거는 대단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의병활동이 서간도, 북간도 지역의 독립군 기지 건설이라고 하는 그러한 민족사적 과업과 연결이 될 수 있는 최초의 행군이었다는데 의의가 있는 거죠. 평안도, 함경도 지역에서 유인석 부대의 활약을 도운 이가 바로 홍범도였다. 이렇게 우리나라의 항일 영웅들은 서로 연계된다. 이들은 후일 연해주에서 다시 만나 13도 의군을 결성한다. 유인석이 도총재, 이범윤이 창의 총재,
홍범도가 실제적 창의군의 지휘를 맡았던 것이다. 그리고 경술국치 직전에 일본의 조선 강점을 최초로 만방에 항의한 연해주 지역 성명회의 선언문에도 유인석과 더불어 홍범도가 사인했다. 홍범도 하면 흔히 일자 무식군, 함경도 삼수갑산의 포수라는 꼬리표가 따라다닌다. 세상에 넌센스도 이런 넌센스가 없다. 우선 홍범도는 함경도 사람이 아니다. 그는 도해지 평양에서 태어난 사람이다. 그가 불우한 환경에서 자라난 것은 사실이지만 어려서부터 글 공부를 했다. 그가 나팔수로서 평양 가명의 정식 군인이 되었다는 사실은 그가 숙부 밑에서 교육을 받았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다. 나팔수는 중요한 포스트다. 글 모르는 자가 나팔수가 될 수는 없다. 그는 본시 포수가 아니었다. 구한 말에 정식 군인으로서 군사훈련을 받으면서 탁월한 저격수가 되었고 구국 일념으로 의병활동을 하다가 함경도 일대의 포수들에 의하여 그들의 지도자로서 추대된 것일 뿐이다. 물론 홍범도는 그들과 더불어 오랫동안 직업적 포수 생활을 했다. 더구나 그는 금강산 신계사에서 스님 생활을 하면서 지담 대사의 상좌로서 글 공부를 했고 시국의 긴박함을 깨달았다. 이순신 장군의 적손인 지담 대사는 홍범도에게 이순신 장군의 용병술과 진법을 전수했다. 그러나 스님 범도는 신계사 근처 비구니 암자의 여자 스님과 애틋한 사랑을 나누게 되었다. 그 비구니 스님의 배가 불러오자 그들은 금강산을 떠나야 했고 불의의 사고로 기약 없는 생이별을 해야 했다. 홍범도가 삼수갑산 북청 일대에 정착하게 된 것은 기나긴 의병 항쟁 중에 우연히 그 생이별한 비구니 여인과 다시 눈물 어린 극적인 상봉을 하게 되면서부터였다. 그 여인의 이름은 단양이시 이옥녀, 바로 북청 사람이었던 것이다. 이 여인은 범도에게 양순이와 용환이 아들을 둘이나 낳아 주었지만 범도를 잡으려는 일본군의 온갖 유혹을 물리치고 모진 고문 끝에 당당한 조선의 여인으로서 끊임없이 외놈을 쳐부수는 남편 범도를 자랑스럽게 생각하며 옥사했다. 나는 브라디보스톡에 있는 극동 러시아 국립문서보관소에서 놀라운 문건 하나를 발견했다. 홍범도가 한문으로 쓴 편지였다. 이거 대단히 귀중한 자리인데, 이거? 19년도에 우리 우수리스도 가서 대회 그 자리가 봤잖아요. 자리 거기 대회 위원회에서 드보락스카야 고리. 저거군요. 3일을 이별한 후 한 달 지나도록 우울한 가슴만 날로 깊어집니다. 삼가문나이다. 요즘 최후가 편안하십니까? 그리운 마음 사무치나이다. 생은 별탈 없이 이전 모양으로 지냅니다. 단지 그간 해야 할 사무에 힘을 다하지 못했습니다. 이곳을 떠날 시간이 곧 닥치기에 우러러 말씀드립니다. 얼마가 되었든지 그동안 모은 후원금과 영수증을 보내드립니다. 조금이라도 도움되기를 우러러 바랍니다. 여불비상 경술 2월 16일 생 홍범도. 나는 이 편지를 보는 순간 아찔했다. 내가 독립운동가의 문필로서 만난 대단한 명필이었기 때문이다. 더구나 오랜 숙련을 거치지 않으면 못쓰는 초소였다. 이 홍범도의 편지는 나 도리 최초로 공개하는 것이다.
1910년 초 봄, 그는 연해주에서 장백현 왕각으로 떠나기 전에 의암 유인석에게 이 편지를 보냈던 것이다. 이것은 완벽한 홍범도의 진적이다. 한학자인 나 도올의 전문가적 견식으로 모든 가능한 검증을 거친 후에 내린 엄밀한 결론이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홍범도에 관하여 쓰여진 모든 문헌이 예외 없이 그를 낯먹고 기억자도 모르는 일자무식군으로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 학문은 때로 명백한 정보에 너무 어둡다. 당신이 무슨 쌈잘하고 무식한 사람들이오고 무인이라서 문의 소양이 없었다 이렇게들 쓰고 있는데 천만의 말씀 다 그런 문물을 겸비한 우리 조선의 그 문화의 모든 소양을 겸비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기억해 주면 좋겠고, 그 홍범도의 이 봉오동 전투의 승리도 이러한 종합적인 이의 슬기와 예지에서 나온 것이라는 것을 말해드리고 싶습니다. 홍범도라는 인간에 대한 궁금증이 깊어지고 있을 때 나는 홍범도의 손녀가 아직도 생존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2004년) 가을 한인 러시아 이주 140주년 기념 행사가 한창일 즈음 어느 할머니가 홍범도의 사진을 들고 연해주 고려신문사를 찾아왔던 것이다. 그녀는 우스리스크 군교에 살고 있었다. 놀라운 사실이었다. 나는 고려신문사로 달려갔다. 나는 고려신문사 편집장 김이다를 만났다. 안녕하세요. 이게 고려신문. 여기서 만들어내는 거군요. 신문 만드시느라고 참 좋은 일 많이 하십니다. 원래 이 연해주 지역은 아주 예로부터, 이 한인사회에서 언론이 강했습니다. 그리고 언론 활동이 굉장히 활발했고, 그리고 여기서의 활동이, 국내 모든 독립운동에 엄청난 영향을 끼쳤고, 그래서 그러한 예로부터 내려오던 언론 전통을 아직도 이어가지고 이런, 고려신문을 우리가 만들고 있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이거는 우리가 갸륵하고 아주 훌륭하게 생각해야 할 점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단재 신채호 선생이라든가 시일의 방송 대공자를 쓴 장지현 선생도 이 지역에 와가지고 주필을 하시면서 활약을 했던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겠습니다. 나는 김이다를 앞장 세우고 홍범도 손녀를 찾아 나섰다. 스탈린에 의해 카자흐스탄 등지로 강제 이주당했던 고려인들이 옛 고향을 찾아 다시 이주해오기 시작했다. 체르니코프카라는 이 마을에는 벌써 꽤 많은 고려인들이 살고 있었다. 와. 아유, 할머니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아유, 괜찮으세요. 앉으세요. 홍범도 장군님, 손녀시죠? 손녀. 손녀. 내가 만난 홍범도의 손녀, 빨리나 니콜라이예브나. 홍범도 장군의 인격과 기품을 느끼게 해주는 여인이었다. 혼자 사는데도 집안이 정갈했고 행동이 강단이 있으며 아싸랬다. 돼지도 잡아오고 꽁도 잡아오고 이 사람도 만나면 러시아 빼치카를 꾸들이라고 부르는 우리식 온돌로 개조하여 따뜻하게 지내고 있었다. 우리말은 서툴렀지만 그래도 10살 때까지 카자흐스탄에서 홍범도 장군에게서 직접 배운 우리말을 씩씩하게 해냈다. 홍범도 장군을 부를 때는
오 제두스카라는 말이 부지불식간에 뛰쳐나왔다. 홍범도 장군 말년의 귀염둥이 소녀였다. 장군은 이 빨리나를 그지없이 사랑했다. 우리 할아버지 아무것도 이 카자흐스탄 남했다이다. 아무것도 무세봐요. 아무것도 무서워하지 않나? 어이구 무세봐라고. 제두스카 나가면 모두 제두스카. 제두스카. 그럼 우리 나가지 했겠어요. 이 제두스카 손재 다치지 말라고. 저 제두스카 큰일 난다. 내가 그거 다 씁니다. 우리도 다치지 못했어. 일본 놈들 다 쏴주겠잖아. 일본 놈들은 제두스카 어디 몇 꼼치는 가있겠나. 그게 난기 이거 마차에 이거 무서. как называется? 난기 이래. пушистый. 그런데 꼼차 있지 무슨. 꼼차 있으면 이거들을 말하지. 말하는 때문에 거기서 어떻게 초산도 그거 다 잡나. 일본 사람이 없지 무슨. 내치 오든지 다 없지. 다 쏘. 다 쏴버리니까. 다 쏴버려. 그 그러니까 다음에 보기만 어디서 싸는 것도 모른다. 숨어서. 뛰는 홍범도, 나는 홍범도 그렇게 고려 사람들 그랬지. 일본 사람과 또 같이 그랬지, 야? 뛰는 홍범도, 뛰는 홍범도, 나는 홍범도, 이래. 어디 이런데 숨어 있다가. 그저, 그키 큰 것도 어디서 숨어있는지. 홍범도는 백전백승의 전사로 정평이 나 있다. 그 비결은 무엇일까? 홍범도 부대는 포수로 구성되었다. 포수는 군사용어로 말하면 스나이퍼, 곧 저격수다. 정규전을 벌이는 사람들이 아니다. 포획 대상이 저격 범위에 들어올 때까지 몇 날 며칠이고 숨어 기다린다. 그리고 끝내 자신의 위치를 노출시키지 않는 본능적 감각이 있다. 저격수는 순간순간의 판단에 의해 홀로 행동한다. 그러면서도 놀라운 협동의 미덕을 발휘한다. 호랑이를 혼자 잡기는 어렵다. 신출귀몰의 협동과 분산, 그리고 총알 한 방을 낭비하지 않는 정밀한 저격술, 이것이 홍범도 부대의 비결이었다. 포수들의 조직을 포수계라고 부르는데 그 계의 규율을 계약이라고 부른다. 홍범도 부대원들은 이 계약에서 어긋나는 행동을 절대로 하지 않는다. 의리로 뭉친 사나이들이었다. 이 할머니의 말에 의하면 때로 홍범도는 부하들을 다 하산시키고 자기 혼자 산속에서 수십 명의 일본군을 해치우고 유유히 내려오곤 했다는 것이다. 홍범도는 불패의 본능적 저격수였다. 그리고 홍범도는 일본군 사살뿐만 아니라 친일 행각을 벌이는 모든 일진의 관료들, 그리고 민중을 착취하는 모든 부호들을 가차없이 처단했다. 그래서 뒤탈이 없었고 함경도 일대에는 친일파가 얼씬거리지 못했다. 그의 투쟁은 항일과 동시에 민중해방적 성격이 있었다. 그래서 민중의 열렬한 사랑을 받았고 끝까지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이다. 사람이란 게 ошибка 아예 한 사람이 없다고. 사람이 100% 없다고. все равно ошибка 한다고. 무엇이든지. 그거 제불 알면 그게 제일 좋은 사람이죠. 제 잘못한 거. 제 잘못을 알면. 제 잘못을 알면 그게 제일 좋은 사람. 자기 잘못을 알면 제일 좋은 사람. 제일 좋은 사람. 그러지 말고. 그러고 무엇이든지 나가서 무슨 거 보든지 무슨 거 듣든지 말 말라. 무슨 거. 그러고서 뭘 보든지 뭘 듣든지 그거 말 말라고. 그러고서 그건 말 쓸데없이 퍼뜨리고 댕기지 뭘 말고. 말세 쓴 건 그건 당초의 모습이야. 그다음에 니기 저기 그러는 차에 차 하자 하는 거 꺼내라. 니기 미실 갱차 차에 차는 거. 꺼내라. 사람 같이 못쓰게 만들지 말고. 니기 못쓰게 만들자 하자. 못쓰게로. 같이 그러지 말라. 못쓰게로 하지 말라. 나는 이 할머니로부터 참으로 소중한 삶의 교훈을 얻었다. 그것은 할머니 자신의 말이 아니다.
이 손녀의 입을 통해서 홍범도가 우리 모두에게 전하는 삶의 교훈이었다. 그 교훈은 다음에 5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잘못을 안 저지르는 사람은 없다. 오직 잘못을 깨닫지 못하는 것만이 사람의 잘못이다. 둘째, 남의 말을 들어서 사람을 평가하지 말라. 오로지 자기 판단에 의존하라. 남을 나쁜 놈이라 말하는 그자가 나쁜 놈일 때가 더 많다. 셋째, 과묵하라. 말을 옮기지 말라. 넷째, 비밀에 대한 약속은 반드시 지켜라. 다섯째, 약한 자를 항상 도와주어라. 아마도 이것이 홍범도가 자기 부대를 운영한 철칙이었을 것이다. 지금도 김치 담그세요? 나 돌에게 빨리나 할머니는 홍범도의 화신이었다. 나는 빨리나 할머니와 끊임없이 재미있는 이야기를 주고받았다. 석별의 시간이 다가왔다. 아, 닭을 쳤구나. 그러니까 그 홍범도 장군의 정신을 받아가지고 교훈 잘 받아. 나를 무시해. 우리 홍범도를 제도시가를 할머니도 아쉬운 듯 문 밖에 앉아 날 배웅했다. 멀어져가는 그녀의 모습은 우리의 조국 삼수갑산의 웅장한 자태와도 같았다. 흔히 우리나라의 표준적 역사 교과서는 3.1운동을 기점으로 일본의 조선 식민 통치가 무단정치에서 문화정치로 전환되었다고 기술하고 있다.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일이다. 일본 통치자들의 발표 내용대로만 역사를 기술하고 있는 것이다. 일본 통치자들은 3.1운동이라는 거족적 민중봉기에 충격을 받았고 무단정치를 1층 더욱 악랄하게 강화했다. 일본은 조선에 단 한 번도 문관 총독을 보낸 적이 없다. 3.1운동 이후 부임한 사이토 총독도 해군 대장이었고 매우 음험한 인물이었다. 더욱 끔찍한 사실은 일본이 조선민중의 3.1운동을 빌미로 그 무시무시한 관동군을 창설했다는 것이다. 더구나 일본은 조선 영토 밖인 연해주 간도 지역에서는 한인들을 유례없이 악랄하게 탄압했다. 3.1운동의 결과를 보고 연해주 간도 지역의 조선민중들은 평화 시위가 얼마나 뜬 구름과도 같은 망상인가를 처절하게 체험했다. 3.1운동을 계기로 모든 민중 세력이 무장 투쟁 세력으로 방향을 선회하게 되는 것이다. 3.1운동 이후 전개된 악몽 속에서 최초로 일본 정규군과 맞붙은 독립군 전투가 바로 봉오동 전투였던 것이다. 그것은 제1차 독립전쟁이었다. 봉오동은 우리나라 국토의 최북단, 바로 해란강, 가야하, 두만강, 세강이 만나는 지점에 위치하고 있다. 봉오동으로 들어가는 길목에 토성리라는 마을이 있다. 저기 보이는 저 골짜기가 그 유명한 봉오동 전투, 청산리 전투와 함께 그 유명한 그 봉오동 골짜기란 말이에요, 저쪽에. 저 구비를 돌아가면은 이제 봉오동 계곡이 전개되는데, 지금은 그쪽이 전부 저수지가 돼가지고 옛 모습을 찾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봉오동 전투라고 하는 것의 중요한 역사적 의미는 이 중국 땅덩어리에서 일본 정규군과 싸운 최초의 전투라는 것이죠. 그리고 물론 최초의 대첩이고, 그리고 일본군을 유인해가지고 내곡전술을 통해서 섬멸시켰다는데 이 대첩의 크나큰 원인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그 특수한 지형을 잘 고려해야 됩니다. 그런데 봉오동 전투를 말하기 전에 이 토성리 마을에 숨어있는 기막힌 사연을 하나 이야기해야 한다. 그 비극의 주인공은 바로 이 마을 언저리의 거대한 토지를 모조리 소유하고 있었던 대토호 최진동이라는 인물이다.
이 토성리에는 최진동이라는 분의 후손들이 살았던 곳입니다. 이 최진동이라는 분이야말로 사실은 봉오동 전투에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한 분인데 우리 역사에서는 별로 알려져 있지 않은 인물입니다. 원래 저 함경북도 종성 사람인데 이 북간도 지역으로 이미 1880년대에 이주한 분이에요. 이 지역에 그 허씨라고 하는 중국 아주 지주집으로 그 무슨 그 땀살이 그 방복군으로 들어가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소 먹이고 이렇게 크다가 워낙 이 사람이 중말을 잘 배우면서 똑똑하고 그러니까 그 지주집 허씨 집안의 양자가 된다고. 그래가지고 완전히 귀화해가지고 중국 사람이 됩니다. 근데 이 사람이 그 지주 집안에서 토지 관리 같은 걸 썩 잘하고 이렇게 되니까 나중에는 그 청나라의 그 토지 관리 통역관이 돼요. 그래가지고 통역관이 돼가지고 이쪽 지역에 땅을 사고 파는 걸 관리를 하면서 이쪽에 방대한 지역의 토지를 소유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 사람 스스로가 대지주가 됩니다. 그래서 자기 동네 그 회령, 종성 이쪽 사람들을 전부 이주시켜가지고 여기다가 그 살게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이제 지주 노릇을 한 거죠. 그래서 정말 이 지역에 아주 그 토호 노릇을 하고 있던 사람인데 3.1운동을 거치게 되면서 1919년 3.1운동을 거치게 되면서 이 사람의 사상의 변화가 옵니다. 3.1운동을 해보니까 이것은 맨손으로 해봐야 아무 소용없다. 이제는 끝이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무장투쟁론으로 사상이 전부 변하면서 각 지역에서 무장투쟁 단체가 우후죽순처럼 일어나게 됩니다. 그때에 이 지역의 최대 부자였던 이 최진동이라는 사람이 바로 군대를 조직하게 되는데 그것을 군무도독부라고 불렀어요. 아주 강력한 재력을 가지고 있었던 단체죠. 그런데 이 홍범도 군대는 이 지역을 뭐 떠돌아다니지만은 이 지역 기반이 없었어요. 그래서 국민회라고 하는 데서 상당히 지역 기반이 있었던 이 국민회 조직이 홍범도랑 연합을 제의합니다. 그때에 바로 최진동의 군무도독부도 같이 들어가서 소위 말해서 대연합전선을 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1920년에 그런 연합전선이 결성된 직후에 바로 봉오동 전투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최진동은 열심히 싸웠다. 그러나 그는 어디까지나 대지주였다. 일본놈 등살에 살아남기 어려웠다. 그는 결국 친일파로 변절하고 만다. 비극적인 것은 그 맏아들 최신국이라는 사람이 그 조선 공산당 만주 총국에 참여해가지고 공상활동을 벌여요. 대개 그 부잣집 아들이 되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는 이 아버지가 어떻게 그럴 수 있냐? 어떻게 우리 집안에서 네가 공산당이 될 수 있냐? 그래가지고 다투다가 이 아들을 심하게 이 기탈한 몽둥이를 두드려 팹니다. 그런데 글쎄 그 맏아들이 거기서 병신이 돼버려요. 그러다가 시름시름 앓다가 죽어요. 그런 그 죽는 날 맏며느리가 그 아들의 부인 맏며느리가 같이 자살해버려요. 열려죠. 그러니까 이런 비운을 겪으면서 이 사람은 완전히 친일파로 돌아서 버리게 됩니다. 워낙 이 땅이 많았다며 여기? 예, 많았어. 이 다 그 양반 땅. 아, 그 양반 땅이요. 최진동 보신 적 있어요? 예? 최진동 보셨어요? 봤어요? 어떻게 생겼어요, 최진동? 그 양반 대관 좋습니다. 응? 도청에서 밀어주냐고 이 외손이다. 최진동도 이렇게 가이세를 수염해? 수염을 이렇게 말았어? 예, 무관으로 생겼어. 최진동도 무관상이에요? 이 동네의 뒷동산 양지바른 곳에 최진동은 묻혀 있었다.
부자치곤 초라하게 쓸쓸하게. 에휴. 바로 이 쓸쓸한 묘비와 이 무덤이 이 비운의 인물 최진동이라는 사람의 묘입니다. 1941년 11월 25일에 돌아간 날짜까지 정확하게 적혀 있습니다. 산 너머 남촌에는 누가 살길래 해마다 봄바람이 나무로 오대. 이 낯익은 노래는 김동환 시인의 노래입니다. 이런 시들이 지어진 곳이 바로 이 간도에서 지어졌습니다. 지금 제가 서 있는 이 풍경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김동환 시인도 결국 말년에는 열렬한 친일분자로 돌아서서 비극적인 생애를 마감합니다. 바로 여기가 최진동이 살던 마을입니다. 최진동이나 김동환이나 서정성에만 집착하거나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에만 집착한 사람들은 결국은 삶의 굴절을 겪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한 굴절은 이 개인의 굴절이라기보다는 우리가 산 20세기의 역사의 굴절이겠죠. 당시 상해 임시정부 군무부는 봉오동 전투에서 일본군이 457명 정도의 사상자를 내었다고 발표하고 있으나 기실 이 전투에 투여된 일본군의 숫자는 283명에 불과하다. 그리고 전사자는 46명으로 정확하게 추산된다. 당시 언론이 우리 민중의 사기를 높이기 위해 그 숫자를 불려 발표하는 것은 이해가 가는 일이지만 역사 기술은 좀 엄멸할 필요가 있다. 그렇지만 일본 정규군 46명의 사망자라고 하는 것은 당시로서는 상상키 어려운 대첩이었다. 이 전투의 그 단초를 얘기를 하면은 중국 쪽에는 삼둔자라는 데가 있고 거기서 두만강을 넘어가면은 그 강양동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에 일본인 변강 초소가 있었는데 신민단의 몇몇 사람들이 그 강을 넘어서 일본 그 초소를 습격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건 때문에 동원된 부대가 이 아라요시 중위의 남양경비대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대가 또다시 추격 과정에서 습격을 받게 되니까 또다시 요청을 해서 이 야스카와 소우제아가 거느리는 19사단 소속 부대가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대가 연합해서 추적을 해오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쪽에서는 이화일이라는 장군이 거느린 부대가 나가서 이들을 이쪽으로 유인해 데리고 들어온 겁니다. 봉오동 전투의 격전지는 지금 거대한 봉오동 저수지가 되어 있다. 그만큼 홍범도 장군이 선택한 지형은 일본군을 도가내든지로 만들기에 충분한 조건을 갖추고 있었다. 홍범도는 맹수들을 잡는 명포수였다. 홍범도는 맹수들을 사냥하듯 일본군을 유인했던 것이다. 저기 보이는 저 봉우리가 꼭 우리나라 그 삿갓처럼 생겨서 저거를 초모산이라고 불렀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그냥 초모정자라고 불렀는데 조선인들이 이곳으로 이주해 오면서 저 초모정자를 아마 봉오산이라고 불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봉오산 이 밑에 일대를 전부 이게 봉오동이라고 불렀던 건데 그게 이제 하촌, 중촌, 상촌으로 이렇게 끼다랗게 골짜기로 돼 있는데 저 지금 삿갓봉에서 쭉 내려와가지고 그 끝나는 지점 정도가 하촌입니다.
그 일본의 야스카와 그 아라요시 군대가 하촌에 도착한 게 이제 6월 7일 날 아침에 도착을 합니다. 그런데 이미 홍범도 장군은 그 상황을 파악하고 상촌, 중촌, 하촌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대피시켰어요. 그래가지고 전부 비웠거든요. 그러니까 이놈들이 와서 보니까 아무것도 없으니까 거기서 불을 지르면서 들어옵니다. 그래서 중촌 마을에서 점심을 먹는데 어느 한 노인이 그 모르고 그 마차를 끌고 이렇게 들어오는 걸 보고 그 사람을 잡아가지고 그 마차를 탈취해서 중무기를 전부 마차에 싣고 다시 상촌으로 거슬러 올라오는 겁니다. 그 상촌에 거기에 이렇게 그 삼계골이라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세 갈래로 길이 이렇게 나뉘어지게 되는데 남쪽만 터놓고 이 북쪽, 동쪽, 서쪽에다가 전부 매복을 한 거예요. 원래 홍범도라는 사람이 이 사람이 포수 출신이었기 때문에 매복 전술에 강해요. 그래서 사람들을 전부 매복시켜 놓고 이 일본 군대가 거기에 200여 명이 들어왔을 때 이미 그들은 아차! 늦었다. 우리가 당했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사방에서 그냥 총알이 쏟아지는 겁니다. 비 오듯이 퍼붓는데 여기서 완전히 섬멸을 시킬 수가 있는 건데 그게 낮 1시부터 시작을 해서 오후 4시까지 치열한 전투가 시작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일본 군들은 버텼고 그런데 갑자기 지척을 분간할 수 없는 소나기가 쏟아져 붙는 바람에 그 저격병들이 앞을 볼 수가 없으니까 그 헛발을 쏘게 되고 이렇게 되니까 일본 군들이 그 전비를 대열을 수습해서 도망을 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놈들은 저 비파동을 통해 가지고 두만강 쪽으로 도망가 버리고 우리 군대는 다 같이 이렇게 아주 서북쪽 십자구라는 데로 퇴각합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그 모든 사람들이 그 연합해서 그 모든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거기서 경축연환회라는 것을 열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대첩을 승리하는 그러한 모임을 가졌습니다. 그때 우리 사람들의 그 기쁨이라는 건 말할 수 없었을 것이고 또 이것을 계기로 인해 가지고 향후 모든 무장 투쟁의 그 열렬한 봉화가 타오르게 된 것입니다. 일본군의 충격은 대단한 것이었다. 그동안 풍문으로만 듣거나 무시하기만 했던 조선 독립군의 실체와 그 역량을 확인했기 때문이었다. 일본군은 깔보고 덤볐다가 당한 보동 전투의 경험을 살려 대토벌 작전을 벌리지 않을 수 없었다. 관동군의 위신이 걸린 문제였다. 그러나 그때만 해도 북간도 지역은 남의 나라 영토였다. 그곳에서 토벌 작전을 벌리려면 새로운 명분이 필요했다. 중국인들은 조선인들의 항일 투쟁을 내심 지원했기 때문에 우리 독립군에게 관대했다. 그래서 일본이 조작한 사건이 바로 훈춘 사건이라는 것이다. 그들은 조작의 명수다. 나는 지금 훈춘으로 가고 있다. 지금 저는 훈춘시에 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지도를 보면 백두산으로 해가지고 저 한경북도 최꼭대기에서 이렇게 굽어 내려서 두만강이 동해 쪽으로 빠지는 곳에 이 북간독 쪽에 있는 곳이 바로 이 훈춘입니다. 훈춘 사건이 조작된 비극의 현장, 옛 일본 영사관을 찾아갔다. 그런데 그곳은 지금은 훈춘시 공안국, 그러니까 경찰청이 되어 있었다. 물론 사진도 못 찍게 했다. 지금 저 훈춘시 공안국으로 되어 있는 저 건물이 바로 옛날에 그 훈춘 사건의 현장인 일본 영사관이 있던 자리입니다. 일본 내각은 간도 지역 불령 선인 초토 계획을 수립하면서 이 지역의 마적을 매수하여 자기네 영사관을 습격하게 만든다.
영사관 직원과 가족이 11명이나 희생되었다. 그리고 조선인들이 저지른 사건처럼 조작했다. 이 사건이 벌어진 1920년 10월 2일 당일로 중국 측에 항의하고 당일로 경원에 주둔하고 있던 조선군 제19사단이 두만강을 넘었다. 이러한 신속한 진군 자체가 조작을 입증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 조작 사건을 주도했던 일본 낭인의 입을 봉하기 위해 일본군이 그 낭인을 죽이려 하니까 그는 도망쳐 조작의 진상을 불었던 것이다. 경원에 있는 19사단 일본 부대가 두만강을 넘어옵니다. 그러면서 남쪽에서는 이 나남 19사단이 올라오게 되고 북쪽에서는 북만주 파견군이 이렇게 내려오게 되고 그 서쪽에서는 그 안동에 단동에 그 본부를 둔 관동군이 들어오게 되고 이쪽 그 동쪽으로부터는 시베리아에 파견됐던 포조군이 들어오면서 사방에서 공략해서 그래서 찬빛작전이라고 부르는데 완전히 석회 이를 발라내듯이 발라내면서 이 지역을 초토화시킵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동학혁명 때 우금치에서 그토록 많은 인민이 살상되었고 그 뒤로 1909년도에 또다시 남한 폭도 대토벌작전이라고 해서 의병들이 그렇게 싹쓸이를 당했고 그 뒤로 1920년대에 이 북만주에 피신해 있던 조선의 의병들이 전부 초토화되는 그런 비운을 맞게 되는데 가장 결정적인 것은 군대보다도 하부 구조인 민간인 마을이 너무 처참하게 파괴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경신참변의 그 과정에서 벌어진 유명한 대첩이 바로 청산리 전투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봉오동 전투, 그 다음에 경신참변, 그리고 청산리 전투, 이 세 사건을 꿰어서 이해해야만 독립운동사의 핵심적 사건이 이해가 되는 것이죠. 북간도 지역에서 살 수 없게 된 독립군들은 백두산 가까운 지역으로 이동해야 했다. 그곳에서는 법적으로 일본군의 손이 뻗칠 수 없는 안도현으로 튈 수가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 집결지가 바로 청산리였다. 청산리에 투입된 주력부대인 아즈마지대가 메인 타겟으로 삼은 부대는 어디까지나 홍범도 부대였다. 봉오동 전투의 기억이 생생했고 홍범도 부대는 이미 이곳에 2개월 전에 와서 국민회군, 신민회, 의군단, 광복단과 더불어 강력한 연합전선을 펴고 군사훈련 중이었기 때문이었다. 왕청현 서대파에 본영을 두었던 김좌진의 북로군정선은 제일 뒤늦게 도착했으며 아즈마 부대의 타겟트가 아니었다. 그러나 실제 전투는 김좌진 부대와 아즈마 부대의 한 군대 사이에서 시작되었던 것이다. 이 청산리라는 것이 작은 동네가 아니라 여기서부터 저 송화평이라는 데서부터 시작해서 한 60리 이렇게 뻗어 올라가는 계곡형의 기따란 이렇게 동네들입니다. 거기 한 11개의 마을들이, 한인 마을들이 이렇게 있었고, 대개 여기는 그 대종교를 기반으로 하는 곳이었습니다. 김좌진 부대는 혁혁한 공을 세웠지만, 처음에는 상당히 이 전투에 대해서 상당히 신중파들이었어요. 그래서 피전책이라고 해서 될 수 있는 대로 우리가 전쟁을 여기서 피하는 것이 현명하다. 이렇게 했고, 홍범도 부대는 이제 주전책을 써서 적극적으로 싸우자. 그래서 홍범도 부대는 바로 이 산 건너 저쪽에 그 이조구에 있었고, 이 지금 여기 우리가 저 길들이 쭉 보입니다만 저 길을 따라서 이 김좌진 부대는 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이 김좌진 부대는 성격이 독특해요. 왜냐하면은 홍범도 부대는 장정으로 구성된 부대지만은 김좌진 부대는 동교적 성격도 있어가지고 가족들이랑 몽땅 이렇게 같이 움직였어요. 그래서 상당히 신중하게 대처할 수밖에 없었고, 여기 이 지금 송월평이라는 이 마을에
김자진 부대가 오니까 대종교 사람들이 뭐 소를 잡고 막 돼지를 잡아가지고 잔치를 열어줍니다. 그런데 바로 코앞에 야마다 추격대가 지금 와 있다는 것을 얘기를 듣고 먹지도 못하고 글쎄 여기를 넘어서 절로 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저기가 계곡이 좁아지니까 저기서 그 전투를 벌려도 됐는데 김자진 장군은 이 동네 사람들한테 여기서 싸우게 되면 피해를 주니까 그럴 수는 없다. 그래가지고 여기서 60리인 백운평까지 쫓겨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백운평이라는 막다른 골목에서 이제 더 이상 할 수가 없다. 그래서 피하다 못해서 백운평이라는 계곡을 선택해가지고 거기서 매복해서 협공을 해가지고 90명의 추격대를 전멸시켜버리는 그런 쾌거를 거두게 되는 것이죠. 이 백운평 전투에서 끝까지 싸운 일본 군인이 바로 봉오동 전투에서 홍범도를 괴롭혔던 야스카와 소자였다. 그런데 야스카와는 여기서도 살아남았다. 그는 이 지역의 지리에 밝았던 것이다. 그러나 김자진 부대는 그들을 따돌리고 홍범도 연합부대가 있는 이독으로 갔다. 청산리 전투라고 하는 것은 세부적인 상황이 상당히 좀 복잡해요. 3도구와 2도구 양 골짜기에서 우발적으로 그렇게 복잡하게 얽혀 들어가면서 이제 일본군의 그 추격대와 이렇게 묘한 타이밍을 거쳐서 우리의 승리로 이끌어가는 아주 절묘한 과정이 있는데 어느 한 부대의 일방적인 전투로 봐서는 아니 된다는 겁니다. 청산리 대처의 마지막 장면에 그 홍범도 부대의 협공이 없었더라면 그 김자진 장군은 여기서 거의 살아날 길이 없었을 것이다 라는 것이 정확한 실상입니다. 그런데 김자진 장군의 부관이었던 이범석이라는 분이 나중에 우둥불이라는 자서전에서 홍범도 장군이 이 전투에 전혀 참가하지 않은 것처럼 기술을 하게 됨으로써 이 청산리 대첩에 대한 전체적인 역사적 진실이 왜곡되게 됐고 은폐되어 버리고 우리에게 그 잘못 전해졌단 말이죠. 이범석은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다. 그의 우둥불은 사실이라기보다는 소설이다. 지금 그 소설을 사실로 믿는 사람은 저 청산리의 태양 아래는 아무도 없다. 당시 이범석은 20세의 어린 사람이었고 홍범도는 민족사의 서러움을 뼛속 깊이 체득해온 52세의 노장이었다. 김자진은 백운평에서 퇴각하여 봉밀구 갑산마을로 왔다. 새벽 3시였다. 갑산마을 사람들은 맛있는 소찬을 준비했다. 그때 일본 김하병 부대가 아랫골 천수동에 있다는 한 안악의 말을 듣는다. 송월평에서부터 한 숟갈도 뜨지 못한 허기진 상태에서 그 맛있는 밥을 먹지도 못하고 선제 공격 기습작전에 명령을 내린다. 참으로 어려운 결단이었다. 김자진만이 해낼 수 있는 위대한 용담이었던 것이다. 지금 저 초원위에 아련히 보이는 저 마을이 천수동 마을입니다. 홍범도 그 부대가 이 산 너머에 있었는데 이 부대를 포위하기 위해서 저 북쪽으로 돌아서 여기 와서 기병대 한 40기가 여기 주둔하고 있었단 말이죠. 김자진 기습작전은 너무도 멋있게 성공했다. 이제 남은 것은 아즈마 주력부대와의 최후 결전이다. 허기진 배를 움켜쥐고 김자진은 전략산 최적의 고지를 찾았다. 그곳이 바로 어랑촌 874 고지. 보통 청산리 전투란 이 어랑촌 전투를 일컫는 것이다. 한편 홍범도 연합부대의 상황은 어떠했나? 홍범도 부대는 남왈루구에서 올라간 아즈마 주력부대와 북왈루구에서 내려온 이노 부대로부터 양면 협공을 당하고 있었다. 홍범도 장군이 얼마나 교묘했냐 하면은 독립군들 복장이 일본군 비슷한 복장이었어요. 그래서 멀리서는 잘 분별이 잘 안 돼요. 그런데 이 양반이 양쪽으로 총을 쏴대는 척하면서 잽싸게 빠져버리는 겁니다. 아즈마 부대랑
인호 부대가 남북에서 협공을 하다가 서로가 바로 홍범도 부대인 걸로 착각을 해가지고 총을 쏴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냥 남북에서 서로 교전을 하는 것으로 해서 약 500명 가까운 살상이 이루어집니다. 이게 그러니까 축구로 말하면 자살골도 이건 뭐 처참한 자살골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진 홍범도 부대는 어랑천 874 고지에서 힘겨우게 분투하고 있던 김자진 부대와 만나 대첩을 완성한다. 과연 이 전투의 주역은 누구였을까? 이 청산리 전투는 이런 방식으로 해서 이렇게 지금 어랑촌에 사는 이 주민들과 같은 사람들이 엄청난 정보원 노릇을 해줬고 또 끊임없이 그들에게 물자를 보급했고 그러면서 어떤 사람들은 와가지고 부녀자들이 그냥 집에 있는 음식들을 날라와서 먹여주면서 허기 주고 뭐 하다가 그냥 쓰러지면서 먹지도 못하고 막 쓰러지는 병사들한테 당신이 이 밥을 안 먹으면 나는 죽어서 이 자리에서 죽어서 안 돌아가겠다. 빨리 잡수세요. 이러면서 격려하고 이렇게 그 눈물겨운 그 민중들의 도움이 없이는 청산리 전투는 이루어질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냥 청산리 전투는 소수의 뭐 몇천 명의 한국의 남아만이 싸운 것이 아니라 이 지역에 뿌리를 내린 우리 조선족 전체가 전체의 민중이 같이 합치면서 싸운 전투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열악한 상황에서 우리가 대첩을 거둘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이유는 그 독립을 지향하는 열렬한 애국심 그거 하나였다는 거죠.